오늘 작품은 신경숙 작가의 단편소설 세상 끝의 신발입니다. 1분 작품 가이드입니다. 작품을 만나기 전 우리가 먼저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은 70여 년 전 한반도에 깊은 상처를 남긴 전쟁의 참상입니다.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10대 중반의 어린 소년들조차 총을 들어야 했던 가혹한 시대적 상황이 이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작가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닌 오직 살리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따뜻한 마음에 주목합니다. 이 소설을 읽을 때 가장 깊이 음미해야 할 감상 포인트는 바로 신발이라는 일상적인 사물이 지니는 묵직한 은유입니다. 누군가의 발을 감싸고 보호하는 신발이 이 작품에서는 타인을 향한 지극한 희생과 사랑, 그리고 삶의 무게를 짊어지는 매개체로 환상처럼 피어납니다. 발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안전을 내어주는 행위는 훗날 핏줄보다 더 진한 연대로 이어지며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화려하게 조명받는 삶 이면에서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며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들의 숭고한 침묵을 생각하며 글 속으로 걸음을 내디뎌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품을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숙 단편소설 세상 끝의 신발. 신발 이야기를 해야겠다. 발 크기가 똑같은 두 소년이 있었다. 나이는 15과 16이었다. 남쪽이 전쟁에 지고 있을 때 둘은 어깨에 총을 짊어진 소년병으로 북쪽 군대 편에 있었다. 진군한 북쪽 군인들이 마을에서 이 둘을 강제 차출해 갔다. 북으로 퇴각하기 전날 밤 그들은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산에 모여 있었다. 총을 든 북쪽 군인이 중대장이 찾는다며 두 소년병을 앞세우고 큰 바위 뒤로 갔다. 중대장이 두 소년병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중대장은 16소년병의 조부인 한의사 밑에서 약초 심부름을 하던 이였다. 전쟁이 터지자 그는 중대장이 되어 마을에 나타났다. 두 소년을 산으로 끌고 온 이도 그였다. 중대장은 동이 트기 전에 우리는 북으로 이동한다 고 말했다. 두 소년병은 한때 함께 소몰이를 나가기도 했던 중대장의 얼굴을 주시했다. 너희들은 여기 남고 싶으면 남고 떠나고 싶으면 떠난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소년병은 동시에 여기에 남겠다고 대답했다.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성장했으며 이곳에 집이 있었다. 북쪽엔 아무런 연고가 없었다. 자신들이 어쩌다가 북쪽 편에 소년병이 되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총을 내려놓아라. 두 소년병은 총을 내려놓았다. 가려면 지금 마을로 내려가라. 둘은 서로를 응시한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돌아서서 가. 다시 중대장의 목소리가 귓전을 울렸다. 두 소년병은 마을 쪽을 향해 돌아섰다. 내려가라. 한 발짝 내딛는 순간 뒤에서 철커덕 총의 놀이쇠를 당기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를 뒤에서 쏘려는 것이었어. 그 자리에 얼어붙는 듯 했다. 15소년병이 허리를 굽히더니 신발을 벗었다. 군화도 없이 소년병이 된 그들이었다. 신발 바꿔 신어. 15소년병이 말했다. 이걸 신고 달려. 15소년병은 부상으로 오른 허벅지에 깊은 상처를 입고 있어 달릴 수가 없었다. 15소년병은 어둠 속에 엎드려 16소년병의 신발을 벗겨 바꿔 신었다. 온전한 신발이었다. 살아남아. 16소년병은 신고 있던 신발의 뒤축이 닳아 발에 겨우 걸치고 있는 중이었다. 산에서 지낼 때 뒤축 없는 신을 찍찍 끌고 다니다가 골짜기에 처박히기 일쑤였다. 골짜기를 맨발로 달리다간 발바닥이 베이고 찔려 곧 쓰러질 것이었다. 너는? 16소년병의 말에 15소년병은
잔말 말고 달려. 단호히 응수했다. 등 뒤에서 철커덕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렸다. 16 소년병은 15 소년병의 신발을 신고 공포에 질려 어둠 속에 골짜기를 뛰기 시작했다. 골짜기를 달려 내려와 16 소년병은 뒤돌아보았다. 멀리 뒤에 15 소년병이 그의 신발을 찍찍 끌며 절룩이며 걸어오고 있었다. 중대장은 총을 겨누기만 했을 뿐 쏘지 않았다. 그들이 신발을 바꿔 신는 것을 16 소년병은 뛰어가고 15 소년병은 절룩이며 골짜기를 빠져나가는 것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기만 했다. 16 소년병이었던 아버지에게 신발을 바꿔 신긴 15 소년병이 낙천이 아저씨였다. 낙천이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수화기 저편의 아버지에게서 듣는 순간 내 입에선 어머나 짤막한 탄식이 새어나왔다. 아침부터 희끄무레하던 하늘에서 막 눈이 쏟아지는 참이었다. 수화기를 든 채로 잠시 눈발을 주시했다. 지난 가을 시골집에 들렀을 때 다른 때와는 달리 아버지가 작은아버지 한번 보고 갈 테냐? 고 물었던 일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늘 그를 작은아버지라 지칭했지만 우리들은 그를 낙천이 아저씨라고 불렀다. 뒤늦게 깨닫게 되는 일들.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 일들. 역에 나가면서 들러볼게요. 해놓고 그냥 돌아왔다. 낙천이 아저씨 집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곳에서 2, 3분만 걸어가면 되는 일인데도 그쪽을 한번 돌아봤을 뿐이다. 작은아버지 한번 보고 갈 테냐? 고했던 아버지의 말은 낙천이 아저씨가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일부러는 못 찾아봐도 내려온 김에 보고 가라는 말이기도 했는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 꼴이었다. 올 테냐? 수화기 저편의 아버지가 내 대답을 기다렸다. 귀는 수화기에 대고 있고 시선은 점점 굵어지는 창밖의 눈발을 응시하고 있지만 머릿속은 오늘 일정들을 체크해 보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지금 11시 K와 점심, 1시 부서 회의, 3시에 전체 회의, 4시에 설치미술가의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뒤 6시에는 인터뷰 약속이 잡혀 있었다. 낙천이 아저씨가 아니라 그가 진짜로 작은아버지였어도 낙천이 아저씨가 늘 타고 다니던 짐자전거나 허름한 점퍼와 진 주름들이 쓱 스쳐 지나가 잠시 마음이 흐려지려는 것을 나는 다잡았다. 6시에 인터뷰하기로 한 이는 강철 나비로 불리는 프리마돈나였다. 인터뷰가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그녀의 발과 그녀가 신는 토슈즈를 한 번은 꼭 보고 싶었다. 국내에 잠시 들어온 그녀와 약속 잡기는 얼마나 어려웠는지 매니저이기도 한 그녀의 남편과 그녀를 인터뷰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보려고 통화가 될 때까지 셀 수 없이 걸었던 전화. 겨우 연결이 되었으나 몇 번이나 무산되었던 약속들. 겨우 오늘 공연이 있는 경기도의 아트센터로 찾아가 국제무용제 갈라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사진을 찍고 얘기를 나누기로 되어 있었다. 꼭 인터뷰를 해야 기사를 쓰나? 이미 알려질 만큼은 알려졌잖아. 최근 사진만 우리 카메라로 찍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냐? 데스크에 왜 그래? 아마추어 같이 하던 표정이 스치기도 했다. 공연이 끝난 후뿐만 아니라 바로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말을 붙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라는 생각이 그 틈으로 파고들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그 긴장된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몇 시간의 취재로도 알아낼 수 없는 생생한 말들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나는 창밖의 눈발에서 시선을 거두고 수첩에 끼워져 있는 공연 티켓을 확인했다. 혹 인터뷰를 못하게 돼도 사진 기자가 짬이 나지 않으면
혼자라도 공연은 볼 생각이었다. 그러고 나면 9시. 돌아와서 바로 기사를 쓸 요량이기도 했다. 눈이 많이 오네요, 아버지. 수화기 저편의 아버지 목소리에서 힘이 빠졌다. 못 오겠느냐? 이번에는 내 몸에서 힘이 빠졌다. 당신과 뜻이 달라 실망을 할 때면 상대를 탓하거나 의견을 다시 주장하는 게 아니라 힘이 빠진 목소리로 그러냐며 곧 수납 태세로 들어가는 아버지에게 무력해진 지 오래되었다는 생각. 아버지가 이렇게 직접 내게 전화해오는 일도 드물었다. 전화를 거는 것은 항상 내 쪽이었다.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나는 결혼도 시간이 없어 못하는 바쁜 사람이었다. 오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내도 그러려니 하는 분이기도 했다. 그런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직접 내게 전화를 걸어 낙천이 아저씨 소식을 알리는 것은 꼭 내려왔으면 한다는 뜻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내일이면 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 머리는 그리 생각하면서도 입으로는 이따가 밤에 가보도록 할게요. 라고 대답하고 있었다. 눈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할 염을 못 내고 밤 기차를 탔을 때도 눈은 계속 퍼부었다. 폭설 중에 폭설이었다. 자리를 잡고 앉아 기차 좌석에 붙어 있는 접이용 탁자를 잡아당겨 펼친 뒤에 그 위에 자판을 두드릴 수 있도록 노트북을 올려놓았다. 기차 안에서 기사를 써두자는 생각으로 특실표를 끊었으나 노트북은 펼쳐만 놓았을 뿐 기사는 한 줄도 씌어지지 않았다.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대기실에서 잠깐 본 그녀는 카리스마보다는 화려하게 치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을 전혀 안 한 듯이 느껴지는 고요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아무 동작도 하고 있지 않아서인지도 모른다. 내가 그녀의 발을 바라보자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군요. 싶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발은 토슈즈에 아름답고 단정하게 감싸여 있었다. 저 슈즈 안에 그 뭉개진 발톱들과 아픔과 슬픔과 종래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전진을 느끼게 하던 그 발이 들어있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뻐근해지는 느낌이었다. 발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 장소도 아니었지만 그녀가 자신의 맨발을 쉽게 보여줄 것 같지도 않았다. 예상했던 대로 언제 당신의 발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는 내 질문에 지금까지 토슈즈를 벗은 자신의 맨발 사진을 찍은 이는 남편뿐이라고 대답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항상 사랑을 느끼니까요 라고 말했다. 공연을 시작하기 전 그녀는 토슈즈를 신은 발로 닫힌 세계를 노크하듯이 무대를 3번 쿵쿵쿵 두드렸다. 아무 문장도 쓰이지 않은 노트북 모니터에 눈 그림자가 어룽지는 걸 보다가 객실로 들어오기 전에 챙겨온 신문을 펼쳐봤다.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돌아온 스케이트 선수의 사진이 커다랗게 실려 있었다. 스케이트 선수의 작은 아버지가 선수의 어깨를 뒤에서 감싸 안고 웃고 있었다. 동메달만 획득해도 대단한 수확이라고 예상했던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자 온 뉴스가 그 선수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를 뒷바라지한 사람은 그의 친부나 친모가 아니라 작은아버지였다. 이제 19살인 그 선수는 어렸을 때 온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야유회를 갔다가 사고가 나서 혼자 살아남았다. 그 이후로 그는 작은아버지 손에 성장했다. 선수의 작은아버지는 갑자기 고아가 된 어린 조카의 공황을 잊게 해주려고 동네 스케이트장에 데리고 가 스케이트를 타보게 했는데 선수는 그 뒤로 스케이트 타는 일에 몰입했다고 했다. 나는 눈을 둥그렇게 떴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스케이트를 타고 학교에 갔다가 다시 방과 후에 스케이트를 타고 저녁을 먹고 또 스케이트를 탔어요. 프리마돈나도 비슷한 말을 했었다. 나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 발레 연습을 하고 학교에 다녀와 다시 발레를 하고 저녁을 먹고 발레 예습과 복습을 또 하고 자곤 했어요. 비슷한 대답은 그 아래에 또 있었다. 힘이 들면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질문에 스케이트 선수는 항상 힘이 들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 때가 언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답하고 있었다. 프리마돈나도 발레를 하는 일은 통증과 함께 사는 일이기도 해서 통증 때문에 아픈 것이 내겐 매일매일의 일상입니다. 라고 했었다. 어느 날 새벽에 신문을 보다가 그녀의 남편이 찍었다는 그녀의 발을 보는 순간 아득해졌던 내게도 그 통증이 느껴져 왔다. 아름다운 발레리나의 발은 내리 누르고 있는 바위 틈으로 비어져 나온 나무 뿌리처럼 울퉁불퉁했다. 뼈가 비틀리고 마디가 옹이지고 발가락들이 어디론가 튀어나갈 듯 솟아올라 있었다. 그 발을 덮고 있던 굳은 살. 춤을 추기 이전에 그녀의 발의 형태는 찾아볼 길 없었다. 춤을 출 때마다 동반되는 통증들이 발을 그리 변형시켰을 것이다. 발이 심하게 까였을 땐 생고기를 자기 살처럼 붙이고 슈즈를 신었다는 그녀의 시간들을 그 발은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프리마돈나의 발을 본 순간 언젠가 취재차 아마존 강에 가서 인근의 바나나 숲을 걷게 되었을 때 보았던 그곳 소년의 발이 오버랩되었다. 햇볕이 쨍쨍한 날인데도 빛이 새어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바나나 잎사귀가 무성한 길을 걷다가 나는 일행의 안내인이기도 했던 소년의 발을 무심히 쳐다보게 되었다. 소년은 맨발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그때까지 신발이라곤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는 발. 소년의 발가락들이 움직이며 땅에 닿을 때마다 내가 움찔움찔거렸다. 갈라지고 뜯기고 찢기고 베인 자리에 내려앉은 굳은 살의 덮개. 그 덮개조차 다시 찢기고 갈라지고 있었다. 상처 위에 상처가 생기고 아물고 또 상처가 돋고 아무는 동안에도 계속 상처가 생기고 있는 소년의 발은 발이 아니라 그대로 신발처럼 보이기도 했다. 소년은 그 발로 바나나 숲속을 휘저으며 일행을 안내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움찔움찔 고통이 느껴지는데 정작 소년의 얼굴은 해맑았다. 나는 말이 통하지 않는 줄 빤히 알면서 왜 신발을 신지 않아? 라고 물었다. 지금 생각하면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는 소년에게 그리 무지한 질문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도 그때의 나는 소년의 발을 가리키며 여러 번 외치듯이 물었다.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아? 처음엔 무슨 말인가 생각하는 것 같던 소년은 내 말을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내저었다. 싱그러운 미소를 짓더니 오히려 그 발을 쿵쾅쿵쾅 내디디며 앞질러 달렸다. 신발 같은 건 필요 없다는 뜻이고 아프지 않다는 뜻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 발은 얼마나 많이 찔리고 터지고 굳어야 했을까. 신발이 따로 없던 때에도 사람들은 뜨거운 모래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해 판자를 붙여 딛거나 추위를 막기 위해 발에 나무 껍질이라도 두르고 했을 텐데 소년에겐 그런 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 같았다. 역은 완전히 눈에 덮여 있었다. 노트북을 다시 가방에 넣고 역사를 빠져나왔을 때 택시와 택시 기사들이 눈무덤과 눈사람처럼 서 있었다. 택시를 타고 낙천이 아저씨가 안치되어 있다는 장례식장 이름을 대니 택시 기사가 툴툴거렸다. 기왕 이런 눈길이니 돈을 많이 받는 장거리를 기대했던 모양이었다. 치우지 못한 눈들이 도로를 꽉 메우고 있었다. 겨우 난 자동차 길에도 눈이 계속 쌓이는 중이었다. 택시가 속력을 내기란 불가능했다. 택시가 눈길을 기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았다. 택시 안에서 나는 흰 눈에 뒤덮인 거리를 내다보았다. 봄이면 물가에 보라색 붓꽃이 솟아오르던 개천가도
흰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쌓인 눈 밑으로 개울물도 꽝꽝 얼어 있겠지. 전국에 내린 폭설주의보가 아니라도 이 고장은 본래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었다. 한번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사나흘씩 장설이 퍼부어서 산 너머 있던 학교를 가지 못한 날이 숱했다. 털신에 새끼줄을 감아주곤 했었는데 폭설을 보며 나도 모르게 혼자 웅얼거렸다. 택시 기사가 내가 뭘 묻는 줄 알고 뭘 하셨어요? 되물어왔다. 안 해요. 옛날 생각이 나서. 학기 중에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면 늘 학교 가는 게 문제였다. 귀마개를 하고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고 가방 대신 책보에 책을 싸서 허리에 묶고 눈길을 뚫고 학교에 걸어가던 날들이 있었다. 신장로로 나가려면 낙천이 아저씨 집 앞을 지나가야 했다. 어느 겨울에 그리 중무장을 하고 눈 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낙천이 아저씨가 야야 불러 세웠다. 눈 쌓인 마당에서 낙천이 아저씨가 한 손에 새끼줄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다. 이리 허수리하고 댕기면 눈길에 자빠진다. 낙천이 아저씨는 내리는 눈을 맞으며 엎드린 채로 내 오른발을 들게 하고 털신에 새끼줄을 감아주었다. 인자 디뎌봐라. 바닥에 발을 디디니 새끼줄이 감긴 발 가운데가 붕 떠서 걷기가 더 불편했다. 처맨 그런다. 그래도 그 새끼줄 덕에 쭉 미끄러지는 일은 없을 틴게 인자 어여 가봐라. 내가 새끼줄이 감기지 않은 왼발을 쳐다보고 있으니 낙천이 아저씨는 한쪽만 감으면 된다. 두 쪽 다 감으면 중심을 못 잡고 넘어져야 했다. 아무래도 불편해서 내가 눈길에 발을 디다 뗐다 하고 있으니 낙천이 아저씨는 내 등을 떠밀었다. 어여 가라. 늦겄다. 그 발로 신장로에 나서니 학교 가는 아이들이 일제히 내 발을 내려다보았다. 균형이 맞지 않으니 절룩이는 사람처럼 눈길을 디뎌야 했다. 차창 바깥을 내다보다가 나도 모르게 씩 웃었다. 나는 그렇게 눈길을 걸어 앞으로 갔지만 다른 아이들은 눈길에 쭉쭉 미끄러지곤 했었지. 뭐 재미난 생각이 났나비요? 혼자 웃는 나를 룸미러로 보던 택시 기사가 시무룩하게 말했다. 속력을 내지 못하니 나를 주시하는 모양이었다. 체인 감았어요? 감았지라요. 옛날에 내 발에 체인 감아주던 분이 생각나서요.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들었는지 택시 기사가 뭐랬소이? 되물었다. 나는 대답 없이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그렇게 새끼줄에 의지해 학교 쪽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다 보면 나보다 앞서 학교에 갔던 순옥 언니가 당고개를 뒤로 하고 집 쪽으로 돌아오며 소리쳤다. 학교 오지 말래. 그냥 돌아가래. 당고개에 이르면 학교에서 틀어주는 확성기 소리가 들리곤 했다. 거기 맨 먼저 이르는 이가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오며 눈이 너무 많이 내려 휴교를 하니 학교에 오지 말라는 말을 전해주는 게 눈 내리는 아침 풍경이곤 했다. 당고개에 맨 먼저 도착하는 이는 대개가 순옥 언니였다. 돌아가자. 순옥 언니가 어느덧 학교 쪽을 향해 가고 있는 내 곁으로 다가와 나를 돌려 세우기도 했다. 그럴 땐 순옥 언니의 오른발에도 새끼줄이 감겨 있곤 했다. 그것도 낙천이 아저씨가 감아준 것일 터였다. 오른발에 새끼줄을 동여맨 채 순옥 언니와 눈길을 걸어 다시 집을 향해 걸어오곤 했던 기억. 다 왔소. 순옥 언니 생각에 물끄러매져 있던 내게 택시 기사가 다 왔단 게요. 하고 다시 말했다. 택시가 굽이진 비탈 앞에 서 있었다. 비탈을 오르면 장례식장 마당으로 연결되는 모양이었다. 눈땜시 저기까지는 못 오르겄소이. 저까지는 손님이 걸어가야 쓰겄는데 여기에 언제 장례식장이 생겼을까. 길과 구분되도록
울타리용으로 심어놓은 키 작은 나무들도 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택시비를 더 얹어주자. 누구 문상을 온 건지는 모르지만 눈이 이리 푸지게 오시는 날 가셨으니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건네 하며 웃었다. 천국. 진짜 천국이 있다면 낙천이 아저씨가 그곳에 못 갈 이유는 없을 것이다. 택시가 엉금엉금 다시 시내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을 보며 비탈을 향해 한 발 내디디려다가 그만 나는 콰당 넘어지고 말았다. 얼른 노트북 가방을 쥔 손을 풀어 뒤집어진 외투를 아래로 내렸다. 모직치마 아래 신은 부츠의 굽이 높은 것을 방심했다.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면 신지 않았을 스페인 여행길에 산 부츠였다. 이 부츠를 신은 채 비탈길을 오르는 일은 불가능했다. 차라리 벗어들고 맨발로 걷는 게 나을 것 같아 부츠끈을 풀었다. 다행히 도톰한 레깅스를 신어서 눈을 밟은 발바닥이 못 견딜 정도로 시리진 않았다. 부츠를 들고 벗은 발로 비탈을 걸어오는 나를 발견했는지 장례식장 쪽에서 앳된 얼굴의 처녀가 털신을 한 켤레 들고 와 내 앞에 내려놓았다.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내가 자꾸 누군지 확인하려니까 처녀가 눈발 속에서 웃었다. 나 모를 거예요. 여기 안 살아요. 아저씨가. 처녀는 말을 끊었다. 나를 뭐라 호칭해야 할지 모르겠는 모양이었다. 아저씨가 내려가 보라 해서요. 아저씨? 아마도 아버지를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처녀가 내려놓은 털신에 발을 집어넣었다. 조금 커서 쏙 들어갔다. 처녀가 내가 들고 갈게요 하며 부츠를 받아들었다. 처녀가 안내인처럼 앞서 걷고 나는 그 뒤를 따라 걸었다. 우리 둘의 발자국이 눈길 위에 찍혔다. 내가 다른 사람의 신발 속에 내 발을 처음 넣어본 것은 중학생이 되던 해였다. 그 신발은 순옥 언니의 굽 낮은 가죽 부츠였다. 낙천이 아저씨와 순옥 언니가 마을을 떠나 살던 때였다.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아내 대신 순옥 언니에게 분유를 먹이고 첫 신발을 사신기고 머리를 빗긴 사람은 낙천이 아저씨였다. 순옥 언니에게 낙천이 아저씨는 엄마이고 아버지였다. 낙천이 아저씨는 순옥 언니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서울과 전주를 잇는 철길의 선로원이 되어 전주에 나가 살았다. 딸을 공부시키겠다는 생각 하나로 낙천이 아저씨는 마을을 떠나갔다. 1년에 2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그리고 이따금 집안에 제사가 있을 때 순옥 언니는 낙천이 아저씨를 따라 우리 집에 오곤 했다. 와서는 나흘이나 닷새쯤 묵고 가기도 했다. 그럴 때면 그녀와 나는 한 방에서 지냈다. 내가 좋아했던 것은 어쩌면 순옥 언니의 신발이 아니라 순옥 언니와 함께 이불 속에 누웠을 때 언니에게서 맡아지던 냄새이거나 언니가 해주던 얘기들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생각난다. 순옥 언니가 이따금 내 머리에 꽂아주던 머리핀이며 흰 가재 수건에 수놓아주던 찔레꽃 같은 것들이 그리고 순옥 언니의 하얗고 긴 손가락들이 시골 아이들 속에서 순옥 언니의 흰 살빛이나 길게 따내린 검은 머리는 금세 눈에 띄었다. 웃을 때는 고른 입속이 밝게 드러났다. 순옥 언니의 뺨 근처에 오목하게 패는 보조개가 부러워서 거울 앞에서 머리핀으로 내 뺨을 눌러보았던 기억도 난다. 머리핀을 떼면 곧 뺨이 판판해져 버리는 게 원망스러웠던 기억도. 하지만 내가 순옥 언니를 잘 따랐던 것은 그리고 이렇게 맑은 물속 바닥에 놓인 자갈들을 들여다보듯 그녀에 대한 기억이 선명한 것은 비단 순옥 언니의 외모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남자 형제들 틈에서 성장하던 그때의 나에게는 남자 형제들에게는 없는 다정하고 섬세한 손길을 순옥 언니에게 느껴서일지도. 순옥 언니는 내 장갑이나 스웨터에 일어난 보풀이나 밥 먹다가
떨어뜨린 밥풀떼기 같은 것을 떼내주기도 했고, 어깨에 치렁하게 내려와 있는 머리를 가지런하게 빗겨서 뒤로 묶어주기도 했다. 내가 텃밭에서 소를 뜯고 있거나 감자를 캐고 있으면 함께 엎드려 뜯어주거나 캐주었고, 도랑에 나란히 앉아 흙 묻은 손을 닦을 때면 내 손을 끌어다가 비누칠을 싹싹해서 닦아주기도 했다. 겨울날 찬바람에 손이 부르터 있는 것 같으면 순옥 언니가 바르고 다니던 손크림을 꺼내 내 손등에 바르고 스밀 때까지 쓱쓱 문질러 주기도 했다. 함께 잠들 때면 이불을 당겨 내 가슴을 덮어주었던 기억도 난다. 여름과 겨울이면 우리 집에 오던 순옥 언니가 몇 해째 집에 오지 않은 채 세월이 흐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해 며칠째 눈이 계속 내려 마을이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오는 그림 속의 마을처럼 눈에 파묻혀버린 그런 날. 발과 손이 꽁꽁 언 채로 대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는데 토방에 생전 처음 보는 밤색 가죽 부츠가 놓여 있었다. 시골집 토방의 그 부츠는 누가 봐도 눈에 띄었다. 지금이야 그 신발을 부츠라고 자연스럽게 부르지만 그때의 내겐 그저 장화같이 생긴 가죽신이었다. 이 특이한 신발의 주인은 누구일까? 궁금해하면서 방문 앞에 이르렀을 때 내 귀가 바짝 세워졌다. 아버지가 찾아가 뵙고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순옥 언니의 목소리를 단박에 알아들은 내가 언님 부르며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안으로 뛰어들다시피 했다. 순옥 언니가 환한 얼굴로 일어서서 나를 안아주었다. 너 진짜 많이 컸구나. 그땐 누구든 나를 보면 첫 인사로 너 키 많이 컸다 고들 할 때였다. 너는 물만 먹어도 키가 크나 보다 라고도 했다. 어느 해 내 키가 14cm 자란 적이 있는데 그때가 그 해였는지도. 상고머리였던 나만 변한 게 아니었다. 그 사이 여고를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었다는 순옥 언니도 몇 년 사이에 완연하게 처녀티가 났다. 목이 긴 가죽 부츠처럼 긴 외투가 윗목에 놓여 있었고 나를 안아준 품에서 향기로운 로션 냄새가 났다. 눈 내리는 바깥에서 돌아온 나에게서는 아마도 차가운 눈 냄새가 났을 것이다. 그때 순옥 언니가 내게 선물이라며 내밀었던 털목도리도 생각난다. 목도리보다는 내 목에 목도리를 두르고 풀리지 않게 매듭을 지어주며 다독여주던 그 손길이. 나는 그 목도리를 오래 지니지 못했다. 겨우내 목에서 풀지 않았으나 봄이 오기 전 보리순을 밟아주러 나갔다가 보리밭 어딘가에 흘리고 돌아왔다. 내 목도리 깨달았을 땐 이미 밤이었다. 날이 밝길 기다려 보리밭에 달려나가 봤으나 목도리는 없었다. 목도리를 잃은 상실감에 그 근처를 지날 때면 보리밭 쪽을 쳐다보곤 했던 버릇은 마을을 떠나올 때까지 계속되었다. 몇 년 만에 만난 순옥 언니는 여전히 정겨웠다. 이제는 사라진 그 재래식 부엌에서 어머니를 도와 큰 솥에 물을 붓고 군부를 지피면서도 순옥 언닌 여전히 내게 많이 컸다고 했다. 나중에 뭐가 되고 싶냐고 묻기도 했다. 내가 군불 앞에서 빨개진 얼굴로 대답한 말은 무엇이었을는지, 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는지도 모른다. 그리 말하지 않고 다른 대답을 했더라도 그 말은 결국 언니 같은 사람이라는 대답의 다른 말이었을 것이다. 그 겨울의 부엌에서 순옥 언니가 몇 년 만에 우리 집을 찾은 이유가 봄이 되면 결혼한다는 말을 하러 온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저녁 밥상을 물리고 남자 형제들의 낡은 스웨터를 풀어 돌돌 말아놓은 털실 뭉치로 내 귀마개를 뜨고 있던 어머니가 순옥 언니에게 밭에서 걷어들인 목화솜으로 이불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어머니가 뜨고 있는 건 내 귀마개였는데 순옥 언니의 귀밑이 붉어졌던 기억. 내일 가야 하나?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오면 며칠은 묵고 가서 그때도 그러려니 했다가 내일 가야 한다는 순옥 언니의 대답을 듣고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오는데 훅 눈보라가 몰아쳤다. 대문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마당에 수북이 쌓여있던 눈이 바람에 휙 날려서 마루로 들이쳤다. 야야, 문 닫아라. 눈 들어온다. 나는 어머니의 지청구를 들으며 문을 닫고 토방으로 내려섰다. 눈 오는데 어디 가냐? 방 안의 어머니 목소리를 마루 밑에 새끼를 낳은 어미개의 끙끙거리는 소리가 잘라먹었다. 눈은 밤새 내릴 모양이었다. 쌓여있는 눈만도 하염없는데 그칠 기세가 아니었다. 며칠째 간밤에 내린 눈을 아침이면 쓸어내보려고 하던 남자 형제들과 아버지도 그만 포기한 채 꼭 필요한 길이 날 만큼만 눈을 쓸었다. 대문 쪽으로, 변소 쪽으로, 우물 쪽으로. 곧 눈이 그 길을 메워버리면 그들은 또 쓸어냈다. 아무리 눈이 많이 내려도 대문과 우물과 변소 가는 길은 뚫려 있어야 했으니까. 나는 눈 속에 서서 순옥 언니의 가죽 부츠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신발이 없으면 순옥 언니가 돌아가지 못하리라 생각했다. 부츠를 양손에 한 짝씩 들고 숨길 곳을 찾아 마당을 이리저리 헤매다니다가 감나무 밑에 수북이 쌓여있는 눈무덤에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한 짝씩 밀어넣고는 다시 눈으로 덮었다. 눈이 웬만한 동산만큼 쌓여 있었기 때문에 부츠 두 짝을 감추는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다. 눈보라 치던 그날 밤 언니의 부츠를 숨길 장소를 찾느라 눈 내리는 마당을 종종거리며 돌아다녔던 기억을 떠올리며 나는 한 발 앞서 걷고 있는 처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어디서 봤더라? 본 듯 했을 뿐 떠오르질 않았다. 신발이 없으면 하루라도 더 묵고 가리라 생각했던 내 짐작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신발을 찾느라 온갖 소동만 벌어졌을 따름이었다. 나중엔 자백하고 싶기까지 했으나 분위기가 워낙 험악해서 나는 끝내 입을 다물고 말았다. 출근을 해야 했던 순옥 언닌 가죽 부츠 대신 어머니의 낡은 털신을 신고 돌아갔다. 그렇게 많은 눈이 내렸던 그 겨울도 끝은 있었다. 눈이 녹은 자리에서 발견된 순옥 언니의 부츠는 마루 선반 위에 가지런히 올려졌다. 나는 봄날에도 여름날에도 자주자주 선반 위에서 순옥 언니의 부츠를 꺼내 그 속에 내 발을 넣어보았다. 처음에는 그냥 그래 보았던 것이 나중엔 마음이 슬프거나 고독해지면 순옥 언니의 부츠를 끌어내려 그 속에 발을 넣어보곤 했다. 그러면 순옥 언니의 다정한 손길이 내 등을 다독여주는 듯 했다. 그 영향이었을까? 나는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어지면 그 사람 신발에 발을 몰래 넣어보고 싶다. 소녀 시절엔 내 또래 여자아이들의 운동화 속에, 처녀 시절엔 그 남자들의 구두 속에 내 발을 몰래 넣어보았을 것이다. 여자든 남자든 젊은이거나 나이든 이거나 가리지 않았다. 그동안 나와 친밀하게 지냈거나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도 모르게 이미 내가 그들의 신발에 내 발을 가만 집어넣어 봤다는 것을 아는지 내가 특별히 신발을 좋아하는 것 같진 않다. 신발에 대한 아픈 기억까지 있다. 비가 내린 뒤 질퍽한 땅에서 공차기를 하고 돌아온 남자 형제가 배가 고파 방으로 뛰어들어가며 급히 벗어 던진 신발에 공교롭게도 눈을 얻어맞았는데 눈에서 피가 흐르는 통에 전주까지 나가 안과에 한 달 동안 입원을 했던 기억. 내 신발장 안을 들여다봐도 일상적으로 신고 다니는 계절에 따른 몇 켤레의 신발들이 놓여 있을 뿐으로 신발에 대한 기호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발에 맞으면 계절 없이 그 신발만 신어 곧 닳아져 못 신게 돼버리곤 했으니 내가 좋아하는 신발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신발들일 것이다. 어쨌든 지금의 나는
매일 누군가를 만나고 취재하고 새로운 기삿거리를 생각하느라 골머리가 터질 지경인 지금의 나는 타인의 신발 속에 발을 넣어본 지가 언제인지 까마득하다. 그의 봄에 같은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순옥 언니를 자주 볼 수가 없었다. 전해오는 소식만 들었다. 딸을 낳았다고도 했고 진급을 했다고도 했다.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마을을 떠나온 후엔 그마저도 소식이 끊겼다. 그러나 불행한 소식들은 단절된 세월을 단숨에 뚫고 전해지기도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30을 넘기는 동안 잊고 있던 내게 순옥 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돌연 눈앞을 가리는 폭설처럼 전해졌다. 어쩌다가요?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는 손님을 내려주고 막 출발하려는 택시를 트럭이 받아버렸다는구나 라고 전했다. 순옥 언니 상태가 어떤지를 묻기 전에 참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했다. 손님을 내려주다니. 그제야 나는 교통사고 소식과 함께 순옥 언니가 그 사이에 택시 기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공무원이었던 남편이 퇴직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부도가 나서 순옥 언니도 퇴직금으로 빚을 갚기 위해 사직한 뒤인 택시 기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나로서는 순옥 언니와 택시 기사라는 직업을 서로 연결시킬 수가 없었다. 그런데 순옥 언닌 7년을 무사고 택시 기사로 살고 있었던가 보았다. 그렇게 다시 안부를 알게 된 순옥 언니는 2달 후에 중환자실에서 깨어났다. 의식만 돌아왔을 뿐 전신에 아무 감각이 없는 상태로. 그때부터 순옥 언니의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다. 내가 언니를 보러 갔을 때 순옥 언니는 너 왔구나 반겼다. 어쩌면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될지 모른다는 진단에도 순옥 언니는 비참한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된 거야? 물으니 순옥 언니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했다. 트럭이 언니가 운전하는 택시를 들이받을 때의 그 순간만 기억난다고. 깨어보니 2달이 지나 있었다며 웃기까지 했다. 나쁜 일이 거기서 멈췄으면 순옥 언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는지. 그 교통사고는 순옥 언니에게서 건강만 빼앗아 간 게 아니었다. 병상에 순옥 언니를 두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서 순옥 언니는 환자복을 입은 채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이혼을 요구하는 정도가 집요해서 병상의 순옥 언니로서도 더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그런 놈한테 목화솜 이불을 해줬다고 탄식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서 2달 후에 깨어나고도 2년 동안 병상 생활을 하면서도 얼굴을 구기지 않았던 순옥 언니는 이혼 후에 급격히 침울해졌다.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했다. 사고로 나온 보험금을 두고 남편이 그동안 간병을 했으니 자신도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것을 알게 된 순옥 언니는 낙천 이 아저씨를 통해 작은 아파트를 어린 딸 명의로 구하고 딸이 20살이 되면 상속받을 수 있는 공증 문서를 낙천이 아저씨에게 맡겼다고 했다. 다음 날 새벽 순옥 언니가 병원 계단에 굴러떨어져 있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순옥 언니가 죽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낙천 이 아저씨는 순옥 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다시 깨어났으나 자신이 낳은 딸보다 더 어린애가 되어버린 순옥 언니를 데리고 낙천이 아저씨가 마을의 옛집으로 귀향한 것이 10년 전의 일이었다. 마을에 들를 때마다 낙천 이 아저씨를 어린애처럼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순옥 언니를 보는 일은 편치 않았다. 지난 가을에 아버지가 낙천 이 아저씨 한번 보고 가겠느냐? 했을 때도 대답은 알겠어요. 해놓고 그냥 상경했던 마음 한켠에는 순옥 언니와 마주쳤을 때 갖게 될 고독을 피해보려는 마음인 함께 있었을 것이다. 처녀가 가져온 털신을 신고도 비탈을 오르다가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허리에 손을 받치고 뒤돌아보니 나를 내려놓은 택시가 천천히 다시 내려가고 있고 그 뒤 멀리로 내가 다녔던 중학교의 운동장이 눈발 속에 설원처럼 펼쳐져 있는 게 보이기도 했다. 시간은 이미 자정이 지나 있었다. 사진도 안 찍어 놓았던 것일까? 영정 속의 낙천이 아저씨는 뜻밖에도 웃고 있었다. 복숭아밭에 서서 찍힌 사진이었다. 멀리 뒤로 이제 막 알이 굵어지기 시작한 풋복숭아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나무들이 보였다. 낙천이 아저씨가 어딘가를 보며 웃을 때 누군가 찍어주었던 모양이었다. 그 웃음이 눈에 익었다. 사진에 나와 있진 않지만 낙천이 아저씨가 웃으며 바라보고 있는 곳에 순옥 언니가 있었을 것이다. 낙천이 아저씨의 측은한 눈빛은 언제나 순옥 언니에게 머물러 있었다. 논에 나갈 때도, 밭에 나갈 때도, 개밥을 줄 때도, 자전거를 탈 때도, 언젠가 마을에 갔을 때 낙천이 아저씨의 닭장을 들여다보니 내가 아는 일반 닭만 있는 게 아니었다. 오골개며 꿩까지 한 닭장 안에 가둬져 있었다. 꿩들은 횃대에 앉아 졸고 있거나 닭장 안을 들여다보는 나를 구경하고 있었다. 그 중에도 닭 같긴 한데 벼시 붉고 온몸이 꽃처럼 화사한 그러나 다리가 짧아 짜리몽땅한 새같이 보이는 게 있기에 뭐냐고 물었더니 낙천이 아저씨 대신 순옥 언니가 화초닭이라고 큰 소리로 발음하며 맑게 웃었다. 언니가 닭 이름을 아네요 했더니 낙천이 아저씨가 쾌활히 웃었던 기억. 낙천이 아저씨가 그리 환하게 웃는 모습을 그때 처음 보았던 것 같다. 화초닭은 화초같이 생겼다고 화초닭이라고 하나? 싶을 만큼 다리는 짧아도 외모는 화사했다. 낙천이 아저씨는 화초닭 목청은 여느 수탉 못지않다고 했다. 처음에 닭장에 암탉과 화초수탉을 길렀는데 화초수탉 중에서도 힘세고 목청 큰 놈이 곧 암탉들을 의기양양하게 거느리고 다니더라고 했다. 화초수탉의 유전자 때문인지 암탉들이 낳는 알이 너무 작았다고도 했다. 그래서 일반 수탉을 닭장 안에 넣어 주었는데 새로 등장한 수탉이 화초수탉을 평정하고는 왕따를 시키다 못해 부리를 쪼고 걷지도 못하게 짧은 다리를 부러뜨릴 것처럼 못살게 구는 것을 본 순옥 언니가 화초수탉을 닭장 바깥으로 풀어주었다고 했다. 닭장 밖으로 나온 화초수탉은 이후로 낙천이 아저씨와 순옥 언니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더라고 했다. 말도 말어 논에 가면 논으로, 복숭아밭에 나가면 복숭아밭으로, 마을로 내려가면 마을로 졸졸졸 도랑물처럼 따라댕기더라. 순옥이랑 함께 내 뒤를 따라댕기는데 내가 아주 우세스러웠단 게. 그러던 어느 날 낙천이 아저씨가 순옥 언니에게 먹이려고 닭을 손수 잡았다고 했다. 닭장에서 닭 한 마리를 잡아와서 목을 비틀고 뜨거운 물에 적셔 닭털을 뜯어내고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 손질할 때도 화초수탉은 순옥 언니와 낙천이 아저씨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며 지켜보더니 그 뒤론 거꾸로 순옥 언니나 낙천이 아저씨 기척이 느껴지기만 하면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치더라고 했다. 나에게 완전 충격받았나 보더라. 낙천이 아저씨가 소리내 웃었다. 내가 지 동료를 도살하는 거 보고는 상처가 깊었는가 벼. 그럼서도 주랭랑을 치며 살 수는 없었는지 어느 날 보니 저리지 스스로 닭장에 들어가 다른 수탉들 그늘 아래 얌전히 살고 있어야. 분주하게 움직이는 낙천이 아저씨 곁에서 40살 어린이 순옥 언니는 늘 해실해실 웃고 다녔지만 내가 본 낙천이 아저씨의 웃는 모습은 그게 마지막이었다. 오늘 가야 하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마당에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지 방문에 눈 그림자가 어룽졌다. 네 오라비들한텐 알리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기왕 왔으니 발인을 보고 가지 않겠느냐는 말을
그렇게 했다. 아버지도 알고 있을 것이었다. 알렸다 해도 내 남자 형제들이 여기에 내려오지 못했으리란 것을. 가야 해요, 아버지. 아버지가 미련을 가질까봐 단정적으로 짧게 말하고 손도 안 댄 밥상을 들어 부엌에 내다 놓았다. 그럼 그래라. 아버지가 체념하자 나는 아버지 몰래 이마를 찌푸렸다. 아버지의 체념 섞인 목소리는 거의 늘 나로 하여금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따르게 하곤 했다.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죠. 라고 발레리나는 말했다. 스케이트 선수는 힘들지 않으면 나중에 기쁠 때도 얼마나 기쁜지 모를 것 같아요. 라고 했다. 낙천이 아저씨에겐 내리막만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 힘든 세월이 너무 길어 기쁨 같은 것은 모르고 살았을 것 같다는 내 생각이 틀렸기를 바라는 것 정도가 내가 낙천이 아저씨에 대해 갖는 마음에 달하는 게 인색하고 서글프지만 나는 이제 또 내 자리로 돌아가 내 일을 해야 하는데 아버지의 그럼 그래라 하는 체념 섞인 목소리는 또 나를 주저앉히려 하고 있었다. 가야 해요, 아버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내 뜻을 말하면서도 나는 발목이 붙들린 기분이었다. 같은 말을 뭐하러 또 하나 싶은지 아버지가 잠시 나를 바라보는데 순옥 언니가 나 쉬 마려 하며 일어섰다. 내가 따라 일어서려 하자 아버지가 냅둬라. 그 정도는 한다 하였다. 화장실에 가려고 순옥 언니가 연 방문 틈으로 아직도 흩날리고 있는 눈발이 보였다. 순옥이를 어째야 쓸랑까 못 익었다. 방 안에 나와 단둘이 남자 아버지가 눈을 지그시 감으며 말했다. 이제 애비마저 없으니. 나는 저만치 윗목에 놓여있는 노트북 가방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순옥일 보면 하느님이 진짜로 있는가 싶단 게. 환갑을 보낸 뒤론 일요일이면 읍내 성당에 나가는 게 거의 유일한 아버지의 낙이었다. 목숨 있는 것들은 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놓고는 뭐라 한마디는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뿐.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노트북 가방만 주시했다. 할 수만 있다면 발레리나 이야기며 스케이트 선수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으나 그게 아버지와 무슨 상관이 있으랴 싶었다. 전쟁만 사람을 못 쓰게 만드는 게 아니여. 전쟁이 났을 때는 어쩌든 이 시절만 견디면 싶더만은. 나이가 비슷한 아버지 친구의 부고 소식을 가끔 전해 듣게 될 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보면 누군들 천년을 살라딘 하던 분이었는데 낙천 이 아저씨의 죽음 앞에서는 평정심을 잃은 듯 보였다. 사람들이 그만 집에 들어가시라 해도 아버진 장례식장에서 꼬박 밤을 새웠다. 상주도 없는 장례식이었다. 아버지가 가끔 순옥 언니를 불러 상주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앉게 했으나 순옥 언닌 곧 일어나 버리곤 했다. 아버진 내게 털신을 가져다 주었던 처녀를 순옥 언니 앞으로 데려가기도 했으나 순옥 언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드러누워 버렸다. 아버지는 그런 순옥 언니를 무연히 바라보기만 했다. 별다른 가족이 없어 장례식장에 찾아드는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 뿐이었다. 사람들이 인사를 건네면 인사를 받고 아니면 벽에 등을 기댄 채 아버지는 밤을 새웠다. 처녀는 출입구에 선 채로 이따금 사람들이 벗어놓은 신발을 나갈 때 신기 좋게 나란나란 돌려놓고 있었다. 손님이 오면 나중에 신기 좋게 신발을 돌려놓아 주는 것은 이 고장 사람들의 손님에 대한 대접이었다. 눈은 계속 내렸다. 새벽녘에야 겨우 택시를 불러 아버지를 태우려는데 아버진 순옥이도 데리고 가자 하였다. 상주들이 쉬는 방구석에 홀로 앉아있는 순옥 언니를 데리고 나왔다. 순옥 언니와 아버지를 앞세우고 신장로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고삿길도 완전 눈구덩이였다. 양옆으로 눈들이 담장 높이만큼 쌓여 있었다. 어떤 집은 눈더미 높이가 담장보다 높았다.
눈더미와 눈더미 사이로 내놓은 좁은 길에도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압이 죽은 줄은 아는 모양이다. 다른 때 같으면 눈 온다고 뛰어다닐 것이고마는. 그런데 아버지, 그 처녀는 누구예요? 누구? 내게 털신 가져다 주었던 처녀요. 모르는 얼굴이던데. 아파트가 그 아이 몫으로 되어 있는 걸 알았던 모양이다. 애를 보낸 걸 보니 가만히 앞서 걷는 순옥 언니를 보고 아버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열린 대문으로 순옥 언니가 먼저 들어간 마당에도 눈이 하염없이 쌓여 있었다. 눈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도 있었다. 마루에 들이친 눈이 곧 방으로 밀고 들어올 듯도 했다. 집으로 돌아와 부엌으로 나가 냉장고 안에서 간단히 밥상을 봐서 순옥 언니와 아버지 앞으로 내밀었으나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이 수저를 들지 않았다. 낙천이 아저씨의 임종은 아버지와 순옥 언니가 지킨 모양이었다. 전쟁 때 그 산생활 때 얻은 천식으로 평생 가슴앓이를 하다가 천식이 깊어져 나중엔 말을 할 수 없었던 낙천이 아저씨는 아버지의 손을 잡아보고 순옥 언니를 한번 바라보고 하다가 눈을 감았다고 했다. 눈을 껌벅껌벅 두어 번 하고 말더라. 아버지는 시무룩하게 전했다. 아버지는 염장이를 부르고 자꾸만 바깥으로 나가려는 순옥 언니를 가까스로 주저앉혀 낙천이 아저씨 염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염이 끝났을 때 순옥 언닌 나가버리고 아버지 혼자 있었다고 했다. 낙천이 아저씨와 아버지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전쟁이 끝난 후 아버지는 낙천이 아저씨의 평생 동무이며 후원자였다. 성씨 마을로 흘러들어온 단출한 가족이었던 낙천이 아저씨가 전쟁 중에 홀로 남은 이후 순옥 언니를 낳다가 아내조차 세상을 떠난 이후 낙천이 아저씨에게 아버진 또 어떤 존재였을는지. 낙천이 아저씨인 순옥 언니 딸이 20이 되려면 3년이 남았다며 문서들을 아버지에게 맡긴 모양이었다. 뒤에서 총을 겨누고 있던 전쟁 중에 그 골짜기에서 낙천이 아저씨가 신을 벗어 아버지에게 신기고 앞서 달려가게 했던 일은 아버지와 낙천이 아저씨의 인생을 서로 결속시켰다. 아버지는 총을 겨누고만 있었을 뿐 쏘지 않았던 중대장의 안부도 평생 궁금해했다. 순옥 언니 치료할 수 없는 걸까, 아버지? 아버지가 끙 소리를 내며 방바닥에 누웠다. 이제야 지난밤의 고단함이 몰려오는 모양이었다. 어린 시절 나의 동경의 대상이기도 했던 순옥 언니가 내가 떠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어린애 상태로 늙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곤 했다. 내가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병원과 의사들을 떠올려보고 있다는 것을 꿰뚫어보고 있는 듯 아버지는 눈을 감으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지 중얼거렸다. 그래서 순옥이 저 모양이라도 된 거요. 알고 있는 일이었다. 낙천이 아저씨는 이 마을로 내려와 오로지 순옥 언니를 위해 살았으니까. 가끔 마을에 들르면 낙천이 아저씨는 항상 일을 하고 있었다.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이 몸이 허약해진 아버지의 땅은 죄다 낙천이 아저씨가 일구었다. 복숭아 과수원을 하고 식용 멧돼지를 기르고 비닐하우스에 딸기 재배를 하기도 하고 산밭에 마늘을 심어 거두었다. 돈이 생기면 순옥 언니를 데리고 병원에 다녔다. 세상은 발달하건만 우리 순옥이 낫게는 안 해주네 하면서 이따금 마주치곤 했던 낙천 이 아저씨 생애의 마지막 시간들. 일하는 낙천이 아저씨 곁에는 언제나 순옥 언니가 있었다. 두 사람이 따로 있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다. 어린애가 되어버린 순옥 언니를 앞세우거나 옆에 두고 일하는 낙천이 아저씨가 불행해 보였던 것도 아니다. 붉은 홍고추와 덜 익은 청고추가 주렁주렁 매달린 고추대와 흙 속의 잔고구마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고구마 줄기 속에서 마주치는 낙천 이 아저씨는 왔냐? 하며 서늘히 웃기도 하고 그랬다. 순옥아, 네가 좋아하는 사람 왔다. 으며 순옥 언니와 나를 인사하게 부추기기도 했다. 집을 에워싸고 앞뒤로 펼쳐진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을 볼 때나 과일 크기를 가려내는 선별기 같은 기계가 마루에 놓여 있을 때나 살림집 아래편을 창고로 바꾸고 거기에 따다 놓은 딸기가 상표까지 찍힌 종이 상자에 수북이 담겨 있는 것을 볼 때 낙천이 아저씨가 다시 농사꾼이 되었구나 실감하곤 했었다. 낙천이 아저씨가 시리에 잠긴 모습을 본 적이 딱 한 번 있었다. 복숭아 나무는 심은 지 7년째 되는 해에 가장 실하게 복숭아가 열리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7년째 되던 해에 낙천이 아저씨는 휴경 신청을 내고 복숭아 나무를 뽑아냈다. 농사라는 게 잘 되면 잘 되어서 손해고 못 되면 못 되어서 손해라고 했다. 휴경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정부에서 받은 돈이 복숭아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후 첫 수익이었다고 했다. 이제부터 튼실한 복숭아가 열릴 나무라면서도 그 나무들을 뽑아내고 있는 낙천이 아저씨에게 왜 뽑아내기까지 하느냐 물으니 휴경 신청을 하면 뽑아내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무슨 그런 법이? 내가 물었을 때 낙천이 아저씨는 뽑힌 복숭아 나무에 올라앉아 두리번거리고 있는 순옥 언니를 보며 순옥이가 절이 된 게 무슨 법이 있어 절이 됐더라냐 하였다. 7년 만에 제대로 자리를 잡은 복숭아 나무를 그리 뽑아내는 것이 진짜 이익이기나 하는 건지 나는 셈이 되지 않았지만 낙천 이 아저씨는 낙담을 거두고 곧 담담한 얼굴로 복숭아 나무들을 뽑아냈다. 복숭아는 복숭아인 종만 알았더만 복숭아 이름들이 수도 없더라. 백도, 황도, 수밀도, 유명, 천중도. 나무들을 뽑아내면서 낙천이 아저씨가 불러대던 복숭아 이름들. 낙천이 아저씨는 몸져 누울 때까지 열심히 돈 될 농사를 찾아 짓고 내다 팔면 돈이 될 가축을 사다 키웠다. 돈이 모이면 순옥 언니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다녔다. 야가 왜 안 들어온다냐? 한번 나가봐라. 순옥 언니를 찾아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오는데 눈빛이 확 들이쳤다. 한순간 눈이 감길 만큼 쉬었다. 무슨 눈이 이리 온담. 마루까지 들이친 눈에 쭉 미끄러질 뻔했다. 신발을 신으려고 마루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나는 아버지 하고 불렀다. 방 안에서 아버지가 무슨 일이냐? 물었다. 내 부츠 다른 곳에 뒀어요? 아니다. 안 보이는데. 그게 어디 갔겠냐 잘 찾아봐라. 아버지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나는 아버지 털신 위에 쌓인 눈을 툭툭 털어내 발을 집어넣고 순옥 언니 소리쳐 부르며 마당으로 내려섰다. 눈 위에 순옥 언니의 발자국이 대문 바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가만가만 발자국을 따라가니 순옥 언니 집이었다. 집 앞까지 남겨진 발자국을 징검다리처럼 디디며 순옥 언니 집 마당 안으로 들어서던 나는 대문에 붙박이듯 서버렸다. 흰 눈이 쌓여있는 마당 가득 어지러운 발자국이 난무했다. 발자국은 감나무 밑으로도 갔다가 모과나무 밑으로도 갔다가 석류나무 밑으로도 갔다가 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철쭉 군락 쪽으로 갔다가 쓸어서 담장 가까이로 산더미만큼 쌓아놓은 눈더미 앞으로 갔다가 어지럽게 빙글빙글 돌다가 마루로 올라서는 토방으로 이어졌다. 그 토방에 눈이 수북이 쌓인 순옥 언니의 털신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털신 속까지 들어찬 눈을 토방에 대고 툭툭 털어내다가 순옥 언니의 신발 속에 슬며시 내 발을 밀어 넣어 보았다. 훌렁했다. 털신을 신은 채 눈이 들이친 마루에 걸터 앉아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순옥 언니를 데리고 돌아온 이 옛집에
낙천이 아저씨는 마당 가득 열심히 꽃을 심기도 했다. 순옥 언니가 꽃을 좋아해서였다. 두 부녀가 살고 있는 집은 온갖 꽃들이 피고 졌다. 봄이면 진달래가, 목련이, 개나리가, 모가꽃이, 제비꽃이, 백꽃이 피었다가 시들고, 여름이면 해바라기가, 접시꽃이, 석류꽃이, 맨드람이며 붓꽃이 부엌 앞에까지 밀고 들어와 피고 졌다. 그 사이에 평상을 놓고 국수를 삶아 순옥 언니에게 먹이고 있는 등이 굽은 낙천이 아저씨를 지나가며 보곤 했다. 이 마당에 가마귀 쪽이며 멀구슬 잎들이 떨어지는 가을이 지난 뒤엔 따지 않은 감들이 붉게 물들어 있거나 역시 따지 않은 모가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찬서리를 막기도 했다. 겨울이 지나고 나면 마을에서 맨 먼저 갯버들을 볼 수 있는 곳도 낙천이 아저씨네 마당이었을 것이다. 내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숱한 꽃들이 지금도 눈 속에서 이제 이 집에 순옥 언니 혼자 남은 줄도 모른 채 시시각각 꽃을 피울 봄날을 기다리고 있기도 할 것이다. 순옥 언니. 방문을 열자 순옥 언니는 차가운 빈방에서 혼자 몸을 구부린 채 잠들어 있었다. 방으로 들어가 장에서 이불을 꺼내 순옥 언니 몸을 덮어주려다 보니 순옥 언니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리다가 말라붙어 얼룩덜룩했다. 물끄러미 순옥 언니를 바라보다가 방에서 나왔다. 눈 쌓인 마당에 만다라처럼 피어있는 무수한 발자국들을 난감하게 바라보았다. 발레리나는 하루에 19시간씩 연습을 하는 통에 1년이면 1000여 켤레의 토슈즈가 달았다고 했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느낌이라 나이 드는 것이 좋다고도 했다. 20년 후엔 어떤 모습이겠느냐 물으니 그녀는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토방 위에 순옥 언니 신발을 신기 좋게 돌려놓았다. 순옥 언니와 내게는 20년 후가 오늘과 같아서는 안 되었다. 발레리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나는 마음이 다급해졌다. 그런데 이 눈 속 어디에서 내 신발을 찾아 신어야 하는지 막막해져 신발 찾기를 체념하고 순옥 언니 집 대문을 걸어 나오다가 뒤돌아보았다. 다시 내리기 시작한 눈이 마당의 발자국들을 하얗게 지우고 있었다. 눈발 속으로 순옥 언니 신발 두 짝이 토방에 놓여 있는 게 보였다. 작품 해설입니다. 창밖에 하염없이 눈이 내립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려는 듯 쏟아지는 폭설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신경숙 작가의 소설 속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무심히 신고 걷는 신발 한 켤레에 얼마나 많은 삶의 무게와 때로는 목숨보다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단순히 전쟁의 비극이나 가족사를 다루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이 인간에게 건네는 가장 숭고한 희생과 그로 인해 이어지는 삶의 연쇄를 신발이라는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가슴 저리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작품은 두 갈래의 시간을 교차하며 진행됩니다. 하나는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 앞에서 생존을 위해 달려야 했던 두 소년병의 과거이고 다른 하나는 바쁜 일상에 파묻혀 살아가다 뒤늦게 부고를 듣고 내려온 화자의 현재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낙천이 아저씨라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15살 소년병 시절 북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탈출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의 온전한 신발을 벗어 16살 소년병이었던 화자의 아버지에게 신겨줍니다. 잔말 말고 달려. 이 짧고 단호한 한마디와 함께 건네진 신발은 단순한 가죽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상당한 다리로 자신은 뒤처질지언정 친구는 살리겠다는 생을 통째로 맞바꾸는 결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낙천이 아저씨를 곁에 두고 살피며 그 딸인 순옥을 거둔 이유는 자신의 발에 신겨진 그 신발이 곧 낙천이 아저씨의 다리였고 생명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작가는 이 신발이라는 소재를 집요하리만치 다양한 층위에서 변주합니다. 화자가 인터뷰하는 발레리나의 토슈즈, 아마존 소년의 굳은 살 박인 맨발, 스케이트 선수의 스케이트, 그리고 어린 시절 화자가 질투심에 숨겨버렸던 순옥 언니의 가죽 부츠까지 소설 속에 등장하는 모든 발과 신발은 저마다의 고통과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화자는 발레리나의 뭉개진 발톱에서 예술을 향한 전진을 읽어내고 굳은 살로 뒤덮인 아마존 소년의 발에서 날 것 그대로의 생명력을 봅니다. 이는 세상이 인정하는 빛나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소설이 진정으로 응시하는 곳은 그런 화려한 무대 뒤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견뎌낸 낙천이 아저씨와 순옥 언니의 소리 없는 고통입니다. 낙천이 아저씨의 삶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내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전쟁통에는 친구에게 신발을 내어주었고 평화가 찾아온 뒤에는 엄마 잃은 순옥을 키우며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순옥 언니 또한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화자의 기억 속 다정하고 아름다웠던 순옥 언니는 남편의 사업 실패와 이혼, 그리고 교통사고라는 불행의 연쇄 속에 갇혀버립니다. 사고로 지능이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린 순옥 언니가 눈 덮인 마당을 맴돌며 남긴 어지러운 발자국들은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그녀의 내면 풍경처럼 보입니다. 낙천이 아저씨는 그런 딸을 위해 복숭아 나무를 심고 닭을 키우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보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화초닭이 무리에서 따돌림 당하자 닭장 밖으로 풀어주어 자신을 따라다니게 했던 이라는 세상으로부터 상처 입은 순옥 언니를 품어 안은 낙천이 아저씨의 사랑을 우화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인상 깊은 대목은 어린 시절 화자가 순옥 언니의 부츠를 눈 속에 숨겨버린 사건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치기 어린 질투였지만 어른이 된 화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부채감으로 남습니다. 순옥 언니가 신발을 찾지 못해 집에 더 머물기를 바랐던 그 마음은 역설적으로 순옥 언니가 신발을 잃어버린 채 맨발로 세상의 추위를 견디게 했다는 죄책감으로 연결됩니다. 장례식장에서 화자가 잃어버린 자신의 부츠 대신 낯선 처녀가 건넨 털신을 신게 되는 장면은 이제는 화자가 그들의 신발을 신어보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해야 할 차례임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눈 내리는 마당에 찍힌 순옥 언니의 발자국에 자신의 발을 밀어 넣어보는 화자의 행위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뒤늦은 공감이이자 화해의 제스처입니다. 작가는 눈이라는 배경을 통해 이 모든 비극과 상처를 하얗게 덮어줍니다. 폭설은 길을 막고 세상을 고립시키지만 동시에 더러운 것을 덮고 새로운 길을 내게 합니다. 낙천이 아저씨가 어린 화자의 신발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감아주었던 새끼줄은 투박하지만 가장 확실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화려한 토슈즈나 스케이트는 아니었지만 눈길 위에서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그 새끼줄 같은 마음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어쩌면 이 험한 세상을 건너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낙천이 아저씨가 세상을 떠난 날 눈이 세상의 모든 경계를 지우며 쏟아지는 풍경은 그가 남긴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대변하는 듯합니다. 여기까지 신경숙의 세상 끝에 신발이었습니다. 오늘도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 문학 오디오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